너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맹세해 줄 수 있어? 애는 열심히 말했다. 어떻게 하니? 다이애너는 물었다. 서로 손을 마주 잡는 거야. 그래, 그렇게. 라고 애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사실은 흘러가는 물 위에서 이 맹세를 해야 하는 거지만 이 길을 강물이라고 생각하자. 내가 먼저 서약을 할게.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한 나의 친구 다이애너 베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함. 자, 네 차례야. 너도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야. 영혼의 단짝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건 확실히 빨강머리 앤이다. 앞에 옮긴 저 구절, 그리고 타카하라 이사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에서 노란 원피스에 흰 앞치마 두른 다이애너와 우중충한 회색 원피스 입은 앤이 손을 맞잡고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며 서약하는 장면. 그 때문에 당시의 많은 소녀들처럼 나 역시나 세뇌당해버렸다. 영혼의 단짝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게 된 것이다. H와 종종 점심을 먹는다. 업무상 지인과도 회사 사람과도 밥 먹기 싫은 날. 그렇다고 혼자 밥 먹기도 내키지 않는 날. 나와 마찬가지로 광화문에서 일하는 그녀와 번개를 하곤 한다. 구구절절 내 상태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애써 에너지를 끌어올려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는 편안한 사이. 에너지가 방전되고 기분이 바닥을 치는지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나한테 뭔가 화가 났나? 왜 그래? 라며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힘든 모양이군. 가만두면 곧 좋아지겠지. 하곤 내버려둘 만큼 나를 잘 아는 친구다. 15살 때부터 친구이니 알게 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같은 고장 출신도 아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만난 적도 없다. 펜팔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녀와 만나게 되었던가 이야기하자면 길다. 중학생 때 나는 해외 펜팔에 빠져 있었다. 10명이 넘는 해외 친구들과도 편지를 교환했다. 1990년대 초중반엔 국제친선협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입해 회지에 사진을 곁들인 자기소개와 주소를 실으면 세계 곳곳에서 영어로 적힌 편지가 오곤 했다. 몇 나라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는 딱 한 곳, 국내 도시 포항에서 온 편지가 있었다. 곧 중학교에 입학할 동생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고 싶었던 H가 동생을 독려해 영어로 쓰게 한 편지였다. 글로벌한 잡지답게 국제친선협회 회지엔 나이를 만으로 기재해야만 했는데 12월생인 내 만 나이는 보통 한국 나이보다 2살이 적다. 동생과 내가 동갑이라 생각해 나를 동생과 이어주었던 H는 나의 나이가 자신과 같다는 걸 안 뒤로 직접 나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영어로 했냐고? 그럴 리가. 처음에는 그럴까 했지만 한국인들끼리 영어 편지를 쓰는 건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이내 우리말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내가 자란 진주는 교육도시라 서부 경남 다른 지역에서도 고교 진학을 하러 몰려드는 곳이었다. 평준화 지역이었지만 고교 입시 경쟁률이 높았다. 입시 준비로 숨막히는 중3 교실에 앉아 나는 포항의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입시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쓰고 어른이 되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쓰고 어떤 대학에 가고 싶은지도 쓰고 그부들에 대해서도 쓰고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하다고도 썼다. 수업이 듣기 싫은 날이면 필기하는 척하며 온종일 공책에 편지만 쓰기도 했다. 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합당한 성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중3 때 담임선생님이 학부모 면담에서 엄마에게 아람이가 편지질하느라 공부를 안 해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저희는 편지 쓰기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놓아두십시오라고
쿨하게 답했다는 엄마는 참 간큰 학부모였던 것 같은데 내가 수업을 등한시하면서까지 편지 쓰기에 빠져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다. 어쨌든 나는 계속해서 편지를 썼다. 고등학교 때도 재수할 때도 대학에 가서도 그녀가 들어주길 바란 이야기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다. 내가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 행위를 통해 치유받는다는 걸 처음 깨달은 건 아마도 그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 난 너만큼 편지 자주 하지 못해 미안했었어. 어떻게 오늘도 아람이가 10장 앞뒤로 채워서 편지를 보냈어. 했지. 얼마 전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너한테 편지라도 써서 그나마 그 시절에 숨 쉴 틈이 생겼던 것 같아.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던 그녀가 편지를 통해 들려주었던 친구들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대학에 진학해 그 친구들 중 몇몇을 실제로 만났을 때 어찌나 신기했던지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10대의 우리는 이제 40대가 되어 변해가는 인간관계의 씁쓸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린 빨강머리 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애니랑 다이애너가 손잡고 맹세하는 그 장면 있잖아. 영혼의 친구가 되겠다며.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쓴 것도 다 빨강머리 앤 때문이잖아. 난 너를 영혼의 단짝이라고 생각했거든. 아, 그런 거였어? 설마 몰랐던 거야? 우리는 소리 높여 함께 웃었다.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책을 읽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이 책의 부제는 친구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당신을 위한 관계 심리학. 40대에 접어들며 그간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연 친구일까?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을까? 부쩍 곱씹고 있던 참이었다. 책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며 안심시킨다. 더 이상 호구 노릇하지 말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조언이 주된 내용이다.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이 책 내용 중에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는 게 뭔가요? 하고 물어봤다. 빨강머리앤과 다이애너는 없다라는 챕터라는 답이 돌아왔다. 모태 친구에 대한 환상이라는 부가 설명이 붙은 이 챕터에서 저자는 말한다. 오래 만나왔다고 해서 많은 것을 공유해왔다고 해서 모두 친구인 건 아니다. 진짜 관계인 것도 아니다. 빨강머리앤과 다이애너와 같은 운명의 친구, 영원히 함께하는 단짝이란 존재가 현실에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다. 친구 또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일 뿐이다. 어쩌다 보니 떠나보내게 된 친구들이 있다. 오래 만나고 많은 것을 공유해왔지만 어느 순간 보니 그들과 내가 서 있는 인생의 무대가 달라져 있었다. 누가 딱히 잘못한 건 아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다 보니 삶이 그렇게 흘러갔다. 한때는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이제는 만나면 할 말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날 때처럼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게 무척 힘들었던 적이 있다. 노력하면 되는 건데 노력이 부족해 소원해진 것 같아서 애써 이어가 보려 해본 적도 있다. 그렇지만 소용없었다. 이제는 안다. 인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기간이 다한 인연은 그간 고마웠다 인사하고 미련 없이 보내는 거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다. 나는 아직 그때 그 시절의 추억에 머물러 있지만 상대는 이제 내가 아닌 다른 관계에 몰두해 있다면 굳이 그 인연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새로운 인연이 온다. 대학을 졸업하면 새 친구를 만들지 못할 것처럼 여겼던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친구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생긴다.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마찬가지로 40대에도 어릴 때와는 달리 동갑내기 친구에 그치지 않는다. 나이 많은 친구도 어린 친구도 생긴다. 싱글로 쭉 살아가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친구들과는 멀어지는 게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런 인연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인연도 있다. 나의 베프들 중엔 아이 엄마도 많지만 나를 만날 때만은 그 누구보다 나를 1순위로 생각해준다.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 어느 회사 직원 같은 꼬리표를 떼고 온전히 친구로서 내 앞에 서는 사람들. 영혼의 단짝이란 그런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닐까. 앤과 다이애너는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내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분은 또 물었다. 다이애너는 어떻게 앤 같은 아이를 친구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신선한 질문이었다. 그전까지 나의 주인공은 앤이었고 빨강머리에는 그녀의 관점에서 쓰였기에 나는 그 세계의 조연인 다이애너에겐 딱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흰 피부, 발그레한 뺨,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머리카락, 말하기 전 웃는 버릇이 있는 이 명랑하고 유복한 소녀가 고아의 주근깨 투성이, 불타는 듯한 머리카락을 가진 콤플렉스 투성이 앤을 어떻게 친구로 여길 수 있었는지를. 게다가 앤의 관점에서 보아도 다이애너는 정말이지 친구가 되기 힘든 아이. 지식을 사랑하는 앤과 달리 다이애너는 지적인 면이라고는 그다지 없고, 심지어 앤의 소설의 주인공이 특정 상표 베이킹 파우더로 요리하는 장면을 멋대로 추가해서 앤 몰래 베이킹 파우더 회사가 주최하는 공모전에 그 작품을 보내 당선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섬세하기 짝이 없는 앤과는 극단을 이루는 둔감하기 이를 데 없는 성품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렇지만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어 이 집 저 집을 애보기로 전전하며 세상 누구에게도 환영받아 본 적 없는 외로운 소녀 앤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저기, 너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어? 라고 물었을 때 사랑 듬뿍 받고 금지 오겹으로 자란 과수원집 딸 다이애너는 웃으면서 말한다. 앤, 네가 좀 보통애와는 다르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정말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간 무심히 넘겼던 이 대목을 다시 읽으며 나의 여러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를 좋아해 주었던 너그러운 친구들을 떠올렸다. 내 인생의 다이애너인 그들 덕에 영혼의 단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 마릴라와 매튜가 집을 비운 사이 다이애너를 초대한 앤이 라즈베리 코디얼로 착각한 커런트 와인을 대접해 취하게 하자 화가 난 다이애너의 어머니는 딸이 앤을 만나는 것을 금지한다. 더 친한 친구가 생기더라도 옛 친구를 잊지 않는다고 굳게 맹세해 줄 수 있냐고 슬피 울며 묻는 앤에게 다이애너는 답한다. 나는 2번 다시 마음의 친구를 가지지 않을 테야. 가질 수도 없을 거야.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을 테니까.